MBN 정확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30분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고도 2,000km에 달해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발사했는데 4년여 만에 최고 수위의 도발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갔다고 지적했고 미국은 북한에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이 주제 없는 자유 토론을 수용하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장동 자료 지참을 새롭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자 토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532명으로 엿새째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진 가운데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을 찾고 있지만 수색 범위가 넓고 토사량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수 신성호 씨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접근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업자는 신 씨에게 공사비를 받은 뒤 부실 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생활비로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IRBM 인터미디어트 레인지,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4년 4개월 만에 발사입니다. 사거리는 800km지만 실제로는 괌도 타격권 안에 들어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강용호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건 오늘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무평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약 2,000km, 마하 16의 최고 속도로 약 8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2017년에 발사했던 화성 12형과 재원이 거의 유사하다며 사전에 발사 징후를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한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약 4년 4개월 만입니다. IRBM은 정상각으로 발사될 경우 사거리가 약 5,000km 수준으로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위한 탐색 요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레드라인 판단 여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면서 향후 모라토리엄 해제, ICBM 발사까지 나름대로 수순을 정하면서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오늘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올해 이루어진 이전의 도발과는 다릅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 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지금 몇 시예요, 여기?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곳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입니다. 네. 아직 해가 뜬 시간은 아닙니다. 그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반응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북한의 자강도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약 3,500km 떨어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발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괌을 직접 때릴 수 있고 핵 타격 능력도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먼저 반응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여기까지는 기존의 6번째 도발 때와 공식 입장이 다르지 않지만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고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는 도발하지 말 것과 더는 참지 않겠다는 미국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외교적 해법은 열어놨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속히 보도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인 모라토리움이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올해 들어서만 7번째 도발하면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바로 직전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우크라이나 등 다른 문제에 집중한 바이든 대통령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im now has said that the moratoria are off a couple of times. And so this is one of those things where when they repeat somet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y're waiting for us to get the message.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응, 일단 올해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단독 제재를 시행했고 유엔 추가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추가 제재에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책 없이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다음 단계로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2017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무력 충돌 위협까지 이르는 극단의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 한번 한반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치 위기 속에서 북한의 어떤 협상력과 대응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즉 모라토리움 파기 근처까지 다가갔다면서 강하게 우려를 했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비판과 동시에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 30분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약 1년 만으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며 대선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ICBM 발사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후보 공동선언 참여를 촉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쟁광이라 호도하더니 180도로 바뀐 입장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그 세부 협상이 오늘 결렬이 또 됐습니다. 대장동 자료 지참을 놓고 승강회를 벌이다 결렬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밤 12시로 최후 시한을 통첩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자 토론 철회 요구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양자 토론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주제별 토론을 주장한 반면 윤 후보 측은 자유 토론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애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후보가 주제없는 토론을 수용하면서 입장을 좁히는가 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장동 등 자료지참을 새롭게 요구하며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주제 제한 없이, 칸막이 나누는 거 없이, 일시, 방식 다 양보했습니다. 메모지하고 펜 정도는 드리자가 저희 얘기였어요. 무자료로 토론하자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수다를 떨면서 사기쇼를 펼치겠다는 저의 아니겠습니까? 밤 늦게라도 협상을 재개합시다. 내일로 예정된 양자 토론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자 토론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 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입니다. 법원 판결에 법 정신을 무시하다니 법 공부했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법도 공정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담합하는 제2의 위성정당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양자 토론과 관련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와 전체 녹화 방송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의 유튜브나 각 당 홈페이지 중계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우영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죠. 형 카드면 죽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짓 허풍일 뿐이라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오래된 법조 출신 기자의 약점이 잡혀 있다면 과연 제대로 대한민국을 통치해갈 수 있는 것이냐. 민주당은 녹취를 근거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 씨의 누나가 산 걸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 후보 본인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만배 씨가 작당 모의를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설 연휴 직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친 집 관련 의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더니 문제 확인 책임은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큰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도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누가 더 잘할지 궁금하시죠? 우종환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에 출연한 김 씨는 김건희 씨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논란에 대해선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부분은 또 책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또 야단 치신다면 야단도 맞고 사과도 하고 그래. 진주 실크 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젊은 워킹맘들이 자신을 언니라고 불러줘서 좋았고 재명 형부에게 이야기를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며 2030 세대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공식 행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부인 김미경 씨는 광주 선별진료소 봉사에 이어 설 연휴에도 서울에서 진료소 봉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니입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입니다. 자, 이제 대선 D-38일이죠. 예. 자, 일단 양자 토론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요.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에 대해서 방송 중계를 이제 금지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초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양자 토론을 하기로 계획을 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가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건 모두 아실 텐데요. 이 법원이 방송사 초청 형식의 양자 토론을 안 된다고 결정하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양당 주관의 토론은 괜찮지 않느냐며 중계도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다시 보낸 겁니다. 예. 여기에 TV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도 같이 불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못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네, 유권자들이 보는 방법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방송사가 중계는 할 수 없지만 토론 내용을 취재한 뒤에 이것을 사후에 보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방송 중계도 안 되는 데다 유튜브까지 막는 거는 이례적인 일 같은데 선관위가 이렇게 판단한 뭐 이유나 근거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법원의 결정 취지를 좀 넓게 해석을 한 건데요.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방송사 주관 토론은 안 된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군소 후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 개입을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 해석은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고 정결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정의당은 뭐래요?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환영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은 양당을 향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양자 토론을 그만 붙잡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양자 토론 놓고 룰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토론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에 미국의 그 부시하고 엘고 후보 대선 토론회가 회자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렇죠. 이 기대가 오히려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비슷한 사례가 바로 말씀하셨던 과거 미국 대선에서 있었는데요. 2000년 대선 당시에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고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에서 엘고 후보가 언변이 좋기 때문에 부시 후보에게 토론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지만 부시 후보는 계속 피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토론이 성사되기는 했는데요. 이 고 후보의 언변보다 오히려 이 장면이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at's what it got. It's not only what's your philosophy and what's your position on issues, but can you get things done? 그러니까 토론 잘할 거라는 엘고가 오히려 부시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방금 보신 장면처럼 부시 후보의 말에 고 후보가 계속 한숨을 쉬고 또 부시 후보가 말할 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태도로 비치는 바람에 여론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엘고 판박이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후보의 토론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고 후보처럼 이재명 후보가 언변으로 윤 후보를 누르려고 했다가 이런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여서 뭐 시나리오를 몇 개 놓고 이제 저희가 준비는 좀 해야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후보의 토론 실력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난 말이죠.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이번에는 근데 보니까 또 돈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 설전의 발단이 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원래 선거 40여일 전이면은 이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들을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단일화 없이 완주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계약을 다 했을 거라면서 한 말인데요. 네.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설이 특히 껴가지고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했을 겁니다. 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안 후보 지지율이 이 15%에 간당간당한 만큼 자신 있느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극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이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대선 비용에 자기 돈 한 푼 안 내면서 이 국민 열세로 다른 당을 자극하는 금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 규모가 훨씬 작았던 안철수 후보 측이 홍준표 후보보다 더 큰 비용을 써놓고 또 그걸 100% 환급받았으면서 무슨 세금을 운운을 하고 있니? 또 코미디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톡톡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17,532명으로 엿새째 최다치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총 6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수용자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이 이들 수용자들을 코호트 격리했고 일부 확진자 중에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현재까지 총 6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17,532명으로 엿새째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고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주말 기준으로 일주일 전의 2.3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백신 3차 접종 진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매일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가 쏟아졌지만 최근엔 2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3차 접종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이유고 오미크론이 이제 전염력은 2배에서 5배 빠르지만 중증도나 치사율 같은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낮다는 것이. 다음 달 3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 체계 개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의 한 자가검사 키트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을 기점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명차를 투입하고 이틀째 밤샘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내일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 삼표 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붕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당국은 조명차까지 투입한 밤샘 수색 작업에 이어 이틀째 굴삭기와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도 야간 수색에 대비해서 조명 차량을 17시부터 9대 배치하고 지금까지와 동일한 인원, 동일한 장비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은 실종자 1명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탐색 지점 주변에 펌프 설비가 매몰돼 있는 데다 토사량이 많아 토질 전문가 등이 현장 위험성을 진단하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삼표 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 1명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망자 2명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가수 신성우 씨가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말에 속아서 건축업자에게 수억 원을 뜯겼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사기를 친 이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40대 건축업자 최모 씨는 서울 연희동에서 가수 신성우 씨와 만났습니다. 최 씨가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 씨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집에 들어가는 단열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 공사를 하고 아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 씨에게 받은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신 씨가 뒤늦게 공사비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듬해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신 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를 친 단서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신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서도 공사 대금 자체를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또한 이제 그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 씨는 소속사를 통해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1심의 판단이 가혹하다며 2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화제의 뉴스만 뽑아서 보는 픽뉴스 하겠습니다. 김동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픽뉴스 뭐죠? AI가 그린 모나리자. 요즘 뭐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모나리자를 막 그리나 보죠, AI가? 네, 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 30-40대로 보이는 긴 머리 여성인데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녹색 니트를 착용해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을 모나리자 원래 그림을 AI가 그려서 저렇게 구현해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AI가 실제 모나리자를 구현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흐린 눈썹도 실감나게 묘사됐죠. 네, 재밌네요, 정말.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이 남성은 누구 같나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요. 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와, 빈센트 반 고흐가 옛날에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금발의 머리와 턱수염, 녹색 눈동자까지 그림 속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셰익스피어와 모차르트 등도 현실의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차르트 잘생겼네요. 네, 실사화 작업은 AI 프로그램과 페이스 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동 생성해내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김홍도의 씨름이나 신윤복의 월화정인 같은 그림도 AI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어요. 다음은 경찰이 딩동인데 경찰이 뭐 주택가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경찰인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네요. 경찰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라이더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체포되면서 경찰이 직접 배달에 나선 겁니다. 예. SNS에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경찰 측은 경찰이 음식까지 배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 그 이상을 넘어 사람들을 돕는 게 경찰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한테는 뭐 배달비는 안 줘도 되겠군요. 어쨌든 너무 고마우니까 집주인이 저렇게 SNS에 올렸다는 얘기군요. 네. 자, 멋진 어떤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보복 주차 고소다. 뭔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 한 승용차가 주차 2칸을 물고 한가운데 떡하니 주차를 했는데요. 그러네요. 제보자는 이게 괘씸해 보여서 차를 보시는 것처럼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큰 차가 이제 제보자군요, 저 사진에.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보자는 차를 빼달란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대 차주에게 사과를 받으면 빼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네. 잠시 뒤 전화가 온 상대 차주는 오히려 제보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잘못 없다며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는 게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네. 언쟁이 오가자 상대 차주는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보자가 큰 차를 갖다가 바로 옆에 바짝 붙여놨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 차가 고소당하게 되면 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변호사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리적 훼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차량 본래의 목적인 운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굴착기 부품 등을 갖다 놓아서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한 사례를 두고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누군가가 사과 한 번만 하면 깨끗하게 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선수촌 스마트 침대,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침대가 좀 똑똑해졌나 보죠?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4일에 개막을 하죠. 예. 현지에 도착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숙소 내부와 침대를 공개했는데요. 리모컨을 눌러 눕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도쿄올림픽 당시 침대 프레임이 찢어져 무너져 내린 골판지 침대랑은 비교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좋아졌네요. 예. 지금 저 도쿄올림픽 그 침대 잠깐 나오는데 저때 저 골판지 침대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SNS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각국 이제 침대 하나든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볼까요? 뒤늦게 30만 원을 냈지만 점점점인데 뭐예요? 네, 고속도로 지나갈 때 이제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네, 한 남성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100회에 걸쳐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무단 이용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3월 말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97회에 걸쳐 그냥 지나갔는데요. 예. 금액은 29만 3천 원 상당입니다. 이 남성 재판에 넘겨진 뒤에 반성하면서 뒤늦게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미납 통행료를 내려고 그랬는데 처벌을 받게 됐다. 그 전에 뭔가 쌓인 게 있었나 보죠? 네, 물론입니다. 앞서 무면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반영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추진력이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피고인에겐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픽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웅 기자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보일러실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이 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대저동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집에 보일러실 공사를 하던 40대 남성이 흙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며칠 동안 판 땅굴 윗부분이 무너져 흙더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주변 난로에서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일단 나오셨다가 119 신고하고 방 안에 있는 뭐 물건을 찾으러 혼자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나오셨나 봐요. 오늘 새벽 6시 20분쯤엔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누군가 피운 담뱃불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7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야외 화단에 있는 온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귀성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 저녁부터는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재묵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를 되찾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로 정점에 달했다가 조금 전 7시쯤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혼잡 구간을 살펴봐도 귀성 방향과 서울 방향 모두에서 조금씩 소통이 원활해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등 평시와 유사한 소요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휴게소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한 긴장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이천휴게소 하남 방향 등 총 7개 곳 휴게소에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고향 가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귀성객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휴게소에 사람이 더 적은 것 같고 고향 가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곳곳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되는 만큼 귀성길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1순위 후보죠. 쇼트트랙 대표팀이 결전지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월 5일 혼성 계주를 시작으로 금빛 질주 시작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올림픽 선수단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쇼트트랙 대표팀. 그 가운데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곽윤기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에이스 최민정을 비롯해 이유빈, 황대헌 등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1순위 후보들이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1000m와 1500m에서 출전권을 3장씩 따냈고 남녀 계주와 혼성 계주에도 출전합니다. 다만 남녀 500m는 각각 출전권 1장씩을 놓쳐 2명씩 경기에 나갑니다. 대표팀은 개막 다음 날인 다음 달 5일 이번에 처음 신설된 혼성 계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 사태 등 어수선한 상황을 보냈지만 선수들의 메달 획득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재밌는 경기로 보답해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쇼트트랙 대표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24개의 금메달을 따낸 소자 종목 쇼트트랙. 이번 베이징에선 몇 차례나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지만 종일 칼바람이 불어들었는데요. 설 연휴 동안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설 당일에는 눈이 내리면서 반짝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이튿날 바로 영하 7도까지 수직 하강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할 수 있겠습니다. 눈은 내일 저녁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1에서 7cm, 그 밖에 남부 곳곳과 제주 산지에는 눈날림 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설 당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지다가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양이 내리는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의 대기는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화재 소식 없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뤄야겠습니다. 눈구름대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짧지만 강하게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대기가 정체한 틈을 타서 밤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와 안동은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절기 입춘을 지나서도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시절에 보릿고개가 나오네요. 네. 최 앵커와 진성 씨가 동갑이라면서요. 아가야 뛰지 마라. 네. 배 꺼진다. 베이비 부머인 저희 세대가 어쩌면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사실 보릿고개 경험이 없지만요. 이 보릿고개 시절에는 명절 음식 장만하기도 참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원조한 가루우유 쪄먹던 시절이고요. 뭐 모든 게 부족할 때였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그려지네요. 그 따뜻함을 찾아서 고향 가시는 분들, 또 멀리서 그리워하시는 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